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가 사고 직후 소속사 막내 직원에게 대리 수습을 요구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김 씨 측은 내일로 예정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임신한 전처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편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서 범행 당시 임신한 줄 몰랐다라고 주장해 유족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드릴 말씀이 많아서요.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이 거제 전 여친 폭행치사 사건 피의자 김승진 어제 검찰로 넘어갔죠. 이 고 이효정 씨 어머니가 모자와 마스크로 중무장한 이 김승진에게 다가갔답니다. 그때 한 경찰 관계자가 이 가해자 인생도 달린 문제입니다. 비공개니까 나가주세요 했다는군요. 가해자 인생. 굳이 그 말씀을 유족 면전에서 그것도 고인의 어머니한테 했어야 합니까? 어머님 말 그 순간만큼은 김승진보다 그 얘기를 한 경찰관이 더 미웠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립니다. 백다혜 아나운서, 양지열 변호사,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박준혜 수어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 여수 주택가 옥상 저금통 도둑놈 제보자입니다. 경찰에서 잡았다고 연락 왔어요. 사반 덕분 하신 신효영님, 아유 다행입니다. 예. 결혼하고 캐나다 시골 할리팩스로 이민 와서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우연히 사반을 만났어요. 그 뒤로는 이게 루틴이 됐고 증세도 좀 나아지네요. 정말 감사해요 하신 라나님. 자, 40 넘어 결혼해서 지난 1월 축복기를 얻은 임신부입니다.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에 앉으려고 해도 배지를 보여드려도 저렇게 눈을 질끈 감는 일부 어르신들이 있어요.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하신 김혜영, 전승현 부부님. 자, 문현심, 황선영 모녀님, 전주의 이종환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 사반 유세이 750. 예,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달려보죠. 대통령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강영욱 씨, 저희가 계속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저는 오늘도 일하면서 계속 새로 고침을 눌렀죠. 그 입장 표명 언제 하나. 하지만 아직 이 시간까지 역시 묵묵부답인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보듬 컴퍼니 여기 전직 직원이라는 어떤 분이 마녀 사냥을 멈춰라 하면서 저렇게 옹호글을 올렸더라고요. 네, 실명까지 밝혀가면서 글을 올렸습니다. 일단 굉장히 크게 논란이 됐던 것들, CCTV하고 화장실 가는 문제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글을 보면요, CCTV가 있다는 건 인정을 해요. 하지만 그거는 이 직원들 감시용이 아니라 강아지 훈련용이었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고요. 또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업무 특성상 자주 자리를 비울 수 없기 때문에 특정 시간에만 가도록 했다. 그러니까 특정 시간에 간 건 맞아요. 하지만 일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옹호인지 반박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다른 글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 이 명절 선물로 스팸을 이 배변 봉투에 담아서, 강아지 배변 봉투에 담아서 줬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게 배변 봉투가 아니었고 어떻게 된 거냐면 명절 선물을 주문을 했는데 스팸이 원래 담겨있던 포장지가 다 찢어져서 그걸 환불하고 다시 받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양해를 구하고 다른 데 담아서 줬고 배변 봉투는 아니고 배변 봉투가 들어있는 상자였다.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사안상 저희가 이 제보자들의 말씀을 받아서 제보했던 그 내용들이 완전히 없었던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의 관점의 차이이긴 하다, 이런 내용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특히나 제가 조금 의아했던 게 CCTV, 그게 개들을 비추는 거였지 사람을 비추는 게 아니에요. 자, 근데 저희가 그때 보여드렸잖아요. 사무실에 6명이 일하는 사무실에 CCTV 9대. 자, 그럼 저 사무실에 있던 사람들이 사람이 아니라 개란 말입니까? 그렇죠. 저는 그게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던데요. 어찌하든 자, 침묵이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 박 변호사님. 자, 침묵이 계속 길어지면서 가장 곤혹스러워하는 쪽은 제작진입니다. 개는 훌륭하다. 지금 KBS 프로그램이 있는데 매주 월요일 날 방송이 되고
어느 정도 촬영은 완료가 됐습니다. 방송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제작진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곧 입장을 밝힐 것이다 해서 제작진이 방송해도 될 거라고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입장이 밝혀지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막 그러다 보니까 곧 나오긴 나올 것 같은데 방송을 지금 재개하거나 하지는 못하는 상황이고 결국은 폭로 내용이 뭐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제작진의 말에 따르면 어느 정도 맞다면 이게 해소되지 않으면 방송을 앞으로 하기는 좀 쉽지 않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누구도 계산하지 않았다. 아, 느낌 오죠?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치킨에 맥주까지 야무지게 냠냠 쩝쩝. 아, 예. 실컷 먹더니 사장님이 뭘 갖다 주니까 또 우르르 저렇게 일어납니다. 포장. 양손 무겁게 봉지를 챙기고도 내가 들어줄게 아니야 내가 들어도 돼 하면서 서류를 챙기면서 저렇게 나가죠. 근데 계산은 안 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밤 송도의 한 치킨집 사장님이 제보한 먹튀 사건입니다. 손님들은 가장 바쁜 시간에 들어와서 치킨 2마리와 생맥주 6잔을 주문했습니다. 매장에서 혼이 나갈 정도로 시끄러웠다고 하는데 참았다고 하고요. 또 포장으로 6마리를 주문했는데 계속 언제 나오냐고 재촉을 해서 다른 주문까지 미뤄가면서 준비했습니다. 이 포장을 전달하고 잠깐 주방에 들어간 사이에 손님들이 모두 사라진 겁니다. 매장에서 먹은 치킨에 맥주 그리고 포장한 치킨까지 모두 22만 원어치가 나왔습니다. 예전에도 먹튀 손님이 몇몇 있었는데 3만 원, 5만 원 정도였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한 번도 잡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금액도 너무 크고 괘씸해서 꼭 잡혔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보하셨다고 합니다. 자,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터널 위에 외계인 문자입니다. 자, 오늘 하루 종일 논란이 됐던 사진입니다.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래도 만나보시죠. 자, 이곳은 부산 도시고속도로 대연 터널 위입니다. 저 괴상한 문자, 꾀끼깡꼴끈. 아, 이게 도대체 뭘까 골똘히 생각하다 전방 주시 못해서 사고 나기 딱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양 변호사님. 자, 이거 경찰청 창산 뭐 이런 것처럼 한번 해보세요. 꾀끼깡꼴끈. 저 빨리 하네요. 연습했습니다. 미리 시킬 줄 알고. 전직이 혹시. 예. 아닙니다. 저게 정말 좀 보기 안 좋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이게 부산시 공공디자인 개선 사업의 첫 사업입니다. 첫 작품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지난 1월에 이 개선 사업의 시무식을 하면서 박형준 부산시장이 이 공무원들이 가져야 될 5가지 덕목을 저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지혜에 꾀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우리 끼가 넘치다 그런 얘기 하셨습니까? 그리고 용기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꼴, 모양, 디자인, 그다음에 끈, 네트워크. 그래서 꾀끼깡꼴끈. 제가 말씀해 놓고도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는 표정이네요, 앵커님은. 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저것만 봐서는. 시장님께서는 이거 사전 보고를 받지는 못했다면서 시정 조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걷어내는 겁니까? 네. 좋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그 남자, 그 여자입니다. 자, 먼저 그 남자 보시죠. 자, 한 아파트 입구 벤치입니다. 큰 개를 저렇게 떡하니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쓱쓱 개털을 깎는 건지 빚는 건지 개는 시원한가 봐요. 하면서 막 흔들흔들 하죠. 자, 그런데 아파트 주민들이 다 같이 쓰는 벤치인 듯 보이는데 저기서 음식도 먹고 커피도 드시고 하시는 테이블일 것 같은데 말이죠. 박 변호사님, 개털을 치우고 갔으면 저희가 이렇게 소개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아니요, 개털 치워도 안 됩니다. 저기서 왜 개를 텁니까? 개털을 텁니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저기 어디냐면 성북 여성 구민회관 앞에 아파트입니다. 저 벤치는 어떤 벤치냐면 이웃들이 앉아서 차도 마시고 간식도 좀 들고 와서 먹고 테이블을 좀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이거든요. 그런데 개를 묶어놓고 개는 시원하겠죠. 막 틀어주면 와우 좋아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 털을 다 치울 수도 없을 뿐더러 앞으로 저 자리에 누가 가서 간식이나 음식이나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황당해서 제보를 했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아까 개를 턴다고 하셨죠? 죄송해요. 개털을 털었어요. 개털을 털었죠. 개를 털든 개털을 털든 집에서 털어야죠. 맞습니다. 털 때 털어야죠.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이번에는 그 여자를 만나보시죠. 자, 지하철 안에서 뭔가 손끝을 만지작 바로 그때 똑깍
결국 그거였던 것입니다. 손톱 자르기. 저 바지에 떨어진 손톱 털어낸 거 봐, 저거. 그거 그냥 바닥에다 털어내면 어쩌라고. 자, 오 교수님. 쥐가 손톱을 먹으면 사람으로 변한다. 아주 무시무시한 설화가 있는데 말이죠. 네, 저게 이제 바로 엊그제 21일 그 인천 지하철 2호선 새벽 5시 반 첫 차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보통 이 첫 차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거의 없죠. 그런데 이 제보자가 처음에 봤을 때 이 손톱깎이로 뭔가 끄끌끄끌한 걸 갖다 이렇게 좀 뜯어내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조금 있다가 뚝딱 하는 소리와 함께 이 그 손톱을 갖다 깎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자연적으로 이 손톱은 지하철 바닥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제보자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한마디 하고 싶었는데 경우가 있는 분이면 또 저러지 않겠지라고 해서 참았다라고 하는데 교수님, 집에서도 교수님 손톱 잠시만요. 네. 저 영상을 보니까 네. 그 임산부석인데 저기다 또 가방을 올려놓으셨네요. 예리하게 보셨네요. 네. 그래서 집에서도 이제 우리가 손톱, 발톱을 갖다가 깎을 때는 주로 화장실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집안 내에서도 다른 식구들에게 폐를 갖다가 끼치 않는 그런 의미인데 저분이 아마 자신이 잘못하는지를 알고 그러면 그것도 문제고 뭘 잘못하는지를 갖다가 아예 모르면 그건 더 큰 문제인데 주변 사람들에게 아침부터 폐를 끼치지 않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자, 좋습니다.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아무래도 수상해.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답니다. 네, 남자 사람 친구, 40대 남사친이 너무 걱정이 된다는 사연입니다. 이 남사친은 지금까지 연애 경험이 거의 없고 있더라도 한두 달이 전부라서 거의 못 쏠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게임을 통해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여자를 만났는데요. 실제로 만난 건 딱 한 번이고 차를 마셨다고 합니다. 그 이후부터 사귀기로 했다고 해서 친구들이 모두 잘 됐다고 축하해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자 나이가 29살인데 친구보다 10살 이상 어린데다가 한 달 수입이 5천만 원에 넓은 집에 혼자 살고 네일샵도 운영하는 사장이라고 합니다. 반면 사연자의 친구는 모아둔 돈도 집도 없는 그냥 40살 아저씨인데 상대방은 이걸 다 아는데도 내가 잘 버니까 괜찮다, 결혼하자고 한다는 거죠. 남사친은 단톡방에 자랑하듯이 공유하면서 싱글벙글 입이 귀에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보자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상하기만 하고 걱정이 된다는 건데요. 우스갯소리로 네 장기를 노리는 거 아니냐고까지 했지만 친구는 콩깍지가 씌어서 들은 척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제야 친구가 천생연분을 만난 건데 괜한 걱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조심하라고 단단히 주의를 줘야 하는 건지 고민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반장 독립 채널에서 오늘따라 정말 많이 들어오셨어요. 9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사연자 여사친입니다. 야, 박지연! 너 진짜 왜 그래? 여자는 여자가 봐야 딱 아는 법이야. 너 진짜 내 친구긴 한데 29살 여자애가 너보다 돈도 더 많이 버는 여자애가 널 좋아할 수는 없어. 요즘 진짜 무서운 세상이다. 너 이은혜 알지? 너 조심해, 동그라미. 이렇게. 이건 좀, 한 분이라도 좀. 들어보세요. 자, 다음은 못쏠 남사친입니다. 야, 우리 상의를 모독하지 마. 날 보면 아빠 생각이 난대. 그래서 내가 좋대. 어차피 자기 능력이 있으니까 난 그냥 있어만 줘도 좋대. 네가 뭘 한다고 함부로 입을 털어. 잠깐만. 야, 너 혹시 나 좋아했어? 너 지금 질투하는 거지, 그지, X? 자, 박 변호사님부터 달려볼게요. 오랫동안 제가 이제 변호사도 하고 또 법률 일을 하면서 특히 사건 반장을 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세운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사건 반장의 이제 사기 범죄라든지 피해 그러니까 딱 하나가 확실하더라고요. 내한테 안 맞는 행운이 왔을 때 그때 의심을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죄송합니다. 저의 기준입니다. 아닐 가능성도 있지만 뭔가 이게 안 맞는데 나한테 복권이 뭐가 왔다. 내한테 나하고 크게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아주 연하의 아주 재력가의 여성이 왔다. 이럴 때 가장 촉을 더듬이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연자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지금입니다. 자, 교수님. 나중에 이제 뼈와 살이 아플 때가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걱정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이 연애 경험도 없고 그야말로 거의 모태솔로와 같은 그런 상황인데 딱 한 번 차를 마시고 그 여성이 지금 이제 29살이고
또 한 달에 5천만 원씩을 벌고 하는 이런 것들도 지금 현재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지 그게 검증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상황에서 갑자기 본인은 야 이거 정말 나한테 큰 행운이 그냥 복덩이가 굴러 들어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갖다가 할 때 사실은 그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위에서 말릴 때 왜 말리는지 그걸 잘 귀담아서 들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저 여성이 왜 자기에게 다가왔을까 하는 것을 한번 그 심각하게 혼자서 명상을 하면서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뭘 그렇게까지. 자, 양 변호사님. 한번 아니 예. 남들이 모르는 네. 저 남사친의 매력을 그 29살 네. 그분이 가령 뭐 코가 큰 남자가 좋다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마 아직도 받을 수 있는 대출이 있을 겁니다. 그 남사친에게. 네, 아마 그래서 지금쯤 사연자분이 지금 제보를 하신 지 꽤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어쩌면 급히 통장에서 풀어야 될 돈이 있기 때문에 한 10만 원 정도만 지금 당장 융통을 해줘라는 식으로 이미 시작됐을 수도 있어요. 저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사기에 들어가 있다라고 봅니다. 사실 말 자체가요. 20대 여성이 대한민국에서 월 수입 5천만 원을 올리는 20대 여성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일을 해서 그냥 뭐 대단히 자본가의 집안에서 뭐 흔히 하는 말로 무슨 어떤 어마어마한 집안에 그렇게 후손이 아닌 한 저기서부터 안 맞는 거예요. 존재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니 나이 많은 남자가 좀 어린 여자 뭐 만나는 게 그게 뭐 죄예요. 그때 의심하라는 거예요. 그때가 가장 힘들고 위험할 때. 그냥 나이만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예. 나이만 있으면 괜찮고 그리고 평소에 뭐 직장에서 가깝게 지내다가 그렇게 알다 보니까 나이를 극복해서도 내가 좋아할 수 있는 사이다라는 거면 저도 뭐 찬성할 수 있죠. 근데 한 번 봤다면서요. 한 번 본 사람이랑 무슨 결혼 약속을 해요. 아 운명의 상대인가 보지. 에헤, 참. 자, 전해주시죠. 네, 가족 여러분들도 좀 말리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국밥그만님은 너무 전형적인 사기 패턴 같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정정님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보고 결혼하자는 사람은 없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노루궁뎅이 버섯님은 그냥 내버려두고 본인이 직접 깨달아야 합니다라고 하셨고요. 경미훈님은 좋다는데 뭐가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자, 사건 반장 제보 메일과 카카오톡 제보 채널에서는 사연 제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경남 김해 사시는 강미진님 보고 계시죠? 얼마 전 인터넷 TV가 이상해가지고 그 KT 상담센터에 그 AS를 부탁하셨대요. 그러니까 뭐 기사님이 바로 와서 잘 고쳐놓고 가셨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집으로 노란 봉투가 저렇게 왔다는 거죠? 저걸 열어봤더니 손으로 꾹꾹 눌러 쓴 엽서 한 장과 네잎클로버가 동봉이 돼 있더라. 어머 이게 뭐야? 하고 봤더니 세상에나 그날 수리 상담해줬던 KT 그 상담사분이 보낸 감사 편지였다는 거죠. 정말이지 큰 감동을 넘어서 충격을 받으셨답니다. 자, KT 광주센터 정보경 상담사님 꼭 행복하다 하시라고 전해주셨어요.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가 사고 직후 소속사 막내 직원에게 대리 수습을 요구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김 씨 측은 내일로 예정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씨에 대한 수사 상황을 짚어봅니다. 자, 김호중 씨 소식을 전해드려야 될 텐데 지금 8시 7분인데요. 8시부터 공연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간 이어질 그 공연, 문제의 공연. 자, 일단 구속영장 청구는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 김호중 씨와 소속사 대표 그리고 소속사 본부장 전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법원이 내일 정오에 영장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호중 씨에 대한 혐의는 총 4개입니다. 김 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사고 후 미조치, 그리고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소속사 대표는 범인도피 교사 혐의, 소속사 본부장 은 범인 도피 교사,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 김호중 씨 측은 내일 있을 공연 출연을 이유로 구속영장 실질심사 일정을 단 하루만이라도 연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을 했는데요. 김 씨 측이 밝힌 이유는 김호중이 책임을 지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또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내일 콘서트 무대에도 오를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런 요청에 대한 법원의 대답은 즉각 기각이었습니다. 결국 내일 정오에 일정 변경 없이 영장 실질
실질 심사가 진행되고 김호중은 일단 출석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법원의 기각 결정에 검찰 측은 이번 사건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증거인멸, 범인 도피, 사법 방해 행위로 사안이 중대하다. 담당 검사가 직접 출석해서 의견서를 내고 구속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게 진짜 이런 소식을 지금 전해드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너무 지금 제가 방송을 하면서도 정말 놀라워요. 예? 세상에 내일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 사람이 오늘 지금 서울 어디서 지금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공연을. 예? 자, 그럼 그 공연 얘기 시작해보죠. 체크포인트 짚어봅니다. 자, 과연 내일 공연, 지금 공연은 지금 시작을 해서 지금 진행 중인데, 자, 내일 공연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내일 공연 불참한다라고 이제 속보가 떴습니다. 그런데 사실 내일 공연을 하겠다라는 얘기에 저는 도대체 이 김호중 씨나 김호중 씨 주변에서 이 대한민국 사법부 내지는 대한민국 수사기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대한민국 법치서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너무 이상해요. 법원에 내가 공연해야 되니까 영장실시심사를 하루 미뤄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것부터 저는 구속을 앞당기려고 작정을 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너무 좀 황당한 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약간 좀 뭐 감정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현실적으로도 내일 영장실시심사를 받게 되면요. 저녁 공연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12시에 영장실시심사를 받잖아요. 예. 그러면 판사가 김호중 씨 한 사람만 영장실시심사하는 거 아닙니다. 영장실시심사를 여러 사람이 이 대기라고 했다 실시심사를 다 그 앞에서 뭐 미니 재판처럼 하고요. 그다음에 그 결과를 다 서류로 정리를 해서 저녁 무렵부터 그 서류를 보면서 영장을 발부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빨라야 오후 늦게, 저녁 늦게나 밤에, 심한 경우 이제 뉴스들 많이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중대 사건은 새벽녘에야 나오고 그러거든요. 근데 어떻게 나 공연을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지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 심사를 받은 뒤에 구치소에서 대기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박 변호사님. 예.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는데 지금 1차 공연은 지금 진행 중이에요. 이 그렇죠. 시각 현재. 네. 자, 그런데 팬분들로 지금 인산인해를 이뤘다. 자, 지금 내일 공연은 이제 참석할 수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상황이고요. 다만 취소하는 사람한테는 이제 다 환불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출이 한 40억 정도 됐다고 하는데 수수료도 한 10억 정도 돼도 그 환불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상황인데 지금 오늘 지금 상황 또 내일 전석이 지금 매진됐다고 해요. 몇 개 뭐 하여튼 VIP석 일부 좌석 빼고는 대다수 이 좌석이 팔렸다고 하는데 아마 팬심이 작동한 것 같습니다. 공연 한 3-4시간 전부터 이 김호중 씨 팬들이 줄을 서고 있고 그 긴 줄에 이제 표를 받고 있는 모습도 있었고요. 아마도 지금까지도 김호중 씨를 향한 여전한 지지를 보여주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오늘 그 티켓을 현장에서 판매하는 분이 있었나 본데 그 판매 부스에서 1시간 넘게 줄이 어이구야 지금 나가네요. 이거죠. 예. 야, 오늘 참 날씨 더웠을 것 같은데. 자, 그리고 또 몇몇 분들이 인터뷰한 걸 보니까요. 오늘 새벽 꿈자리가 너무 좋았어요. 제발 구속을 피해서 내일 콘서트도 문제없이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호중 씨가 너무 불쌍하고 가여워요. 김호중이 어디 나라를 팔아먹었냐? 멀쩡한 사람 그만 좀 괴롭혀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자, 오 교수님. 네, 또 다른 논란이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 구속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어떤 초미의 관심사인데 뭐 이게 또 여러 가지가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제 그 YTN 그 보도에 따르면 2020년에 김호중 씨가 전 매니저하고 돈 문제로 이제 소송을 벌였던 것이 이제 밝혀졌습니다. 예, 전 매니저가 이 김호중 씨에게 돈을 갖다 빌려줬고 그 돈을 다시 갚아라 하는 그 과정에서 생긴 갈등인데요. 이 매니저 주장입니다. 그 김호중 씨가 유명하기 전에 여러 가지 어떤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했었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 김호중 씨가 미스터 트롯으로 상당히 유명해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난 뒤에 지금 이제 소속사하고 계약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 매니저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김호중 씨에게 그 자기가 송금을 한 가운데서 정상금을 뺀 2,300여만 원은 빌려준 것이니까 돌려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 김호중 씨가 그거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해서 결국 이제 법원에서 다투게 됐어요. 그래서 지난해 1월에 그
두 차례에 걸쳐서 약 1,200여만 원을 빌려준 사실을 인정된다라고 해서 매니저가 일부 승소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 김호중 씨가 상고를 하지 않아서 그대로 판결이 확정이 됐는데 문제는 이 김호중 씨가 패소한 바로 다음 날 법원에 다른 사람이 이 판결문을 보지 못하게 해달라고 열람 제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번 사건 포함해서 뭔가 숨기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행동들을 포함해서 그래서 많은 것을 갖다 좀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판결문을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게 해달라면서 열람 제한 신청을 했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도 그렇고 이번에 음주운전 사고 때도 이걸 하나하나 다 은폐를 하려고 진짜 잔수를 부렸던 것도 그렇고 말이죠. 비슷합니다, 맥락이. 네, 논란이 이렇게까지 커진 이유는 역시나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미 많이 보도됐지만 음주 관련 거짓말이 있었죠. 처음엔 술을 마시지 않았고 공연 전에는 절대 술을 안 마신다고 했습니다. 술잔에 입만 댔고 마시지 않았다, 건배만 했다고 했지만 고향과 창원 공연이 다 끝나자 그제야 음주운전을 시인했습니다. 경찰 역시 김 씨가 방문했던 유흥주점을 압수수색해서 상당량의 음주를 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는데 최소 3병은 마셨다는 진술을 받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외에서 소속사의 대처도 논란이 됐는데요. 운전자 바꿔치기로 소속사 대표가 김씨 매니저에게 김호중 옷을 꼭 뺏어서 바꿔 입고 대신 일 처리를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수사 중인 경찰에 따르면 매니저가 김호중 옷을 입고 대리 자수를 하는 데에도 김호중 씨가 깊숙하게 관여해서 범인 도피 방조 혐의까지 적용된 거라고 밝혔습니다. 김호중 씨가 자신의 옷을 전달하고 매니저가 허위 자수를 하는 동안 경찰의 연락을 무시한 채 17시간 뒤에 나타났고 운전 사실을 곧장 인정하지 않은 게 고려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학폭 논란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것도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한 매체 보도입니다. 김호중 씨 학교 다닐 때 학폭도 있었기 때문에 좀 영구 퇴출해달라 이런 얘기가 좀 보도가 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하면 고등학교 때 이제 김호중 씨한테 안 맞은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특히 피해자 한 명이 지금 거론이 됩니다. A 씨인데요. 그 A 씨가 괴롭힘과 시달림을 많이 당했다 그러고 또 본인이 1학년 때 김호중 씨 2학년인데 자취방에 따라와가지고 돈을 뺏거나 때리거나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괴롭힘을 당하다가 자퇴까지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포함해서 음주운전 이런 것 때문에 또 돈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방송에서 좀 퇴출돼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게시글들이 청원이 폭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양 변호사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은 자숙하고 이런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대한민국 연예계가 지켜왔던 불문율을 김호중이 다 깨버리고 있어요, 지금. 연예인뿐만이 아니라 그냥 보통 그렇죠.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가장 당연한 자세는 잘못이 더군다나 드러났으면 그다음부터라도 좀 반성하는 모습을 먼저 적극적으로 보였는데 유감스럽게도 아직까지도 그런 모습을 찾기가 어렵거든요. 영장 발부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구속영장 발부 사유가 중요한 게 도주 우려하고 증거인멸 우려인데 김호중 씨가 받고 있는 혐의 자체가 도주치상죄입니다. 게다가 사고를 일으키고 17시간을 자리를 떠났다가 그 이후에 경찰에 나왔고요. 그리고 메모리 카드 같은 것도 물론 법적인 혐의 자체는 소속 본부장이 받고 있지만 증거인멸을 하려고 했던 혐의까지 들어가 있어서 그냥 그 우려가 아니라 그 일을 현실화 이미 시켰던 상황이라 영장 발부 가능성은 좀 높아 보입니다. 내일 심사에는 그 검사가 직접 참석을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자,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흰색 승용차가 한 가게 앞에 멈춰섭니다. 회색 옷차림의 남성이 차에서 뭔가를 챙기더니 가게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잠시 뒤 가게 커튼이 거칠게 흔들리고 남성은 다급하게 뛰쳐나와서 차를 탑니다. 뒤쫓아온 남성이 운전석 문을 열어보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납니다. 도주한 운전자는 지난 3월 전주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전철을 찾아가서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유족들은 법정에서 살해범의 주장에 대해 반발하고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가족 여러분, 이번 사건 좀 집중해 주세요. 2달 전에 저희가 발생 당시에 전해드렸는데, 자, 박 변호사님. 네, 자 지난 3월 28일 오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전주의 한 미용실에서 40대 남성이 이혼한 전처가 운영하는 미용실을 찾아가서요. 그 전처하고 또 남자친구한테 흉기를 휘둘러서 살해를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그 전 부인의 남자친구는 흉기에 이제 중상을 입었고요. 이렇게 도주를 했는데요. 사건 발생 1시간 만에 김제에서 이제 긴급 체포가 됐었고, 이 과정에서 남성 자해를 해가지고 수술을 받았는데 결국은 회복한 후에 수사를 해보니까 범행 동기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게 너무 화가 나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2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법적으로 남남입니다. 뭐 남자를 만나든 뭘 만나든 그걸 지가 왜 간섭을 합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뭐 이 그 사건이 발생된 것 이전에 여러 가지 어떤 조짐이 있었다라고 피해자의 지인이 이제 진술을 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 사이에 그 딸 하나가 있었는데 이 남편이 워낙 경제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았다 합니다. 그래서 결국 1, 2년 전에 이혼을 갖다 했는데 남편이 아이를 키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피해자 같은 경우는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생활을 이어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허용했다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 남편이 아이를 키운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아이 보러 오라, 그리고 이제 뭐 계속 전화나 문자로 욕설을 하면서 평소에도 들어와서 같이 살자, 만나달라, 죽여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고요. 또 돈도 수시로 요구를 했다라고 하면서 미용실에 와가지고 뭐 머리 잘라달라 이런 얘기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피해자 변호인의 주장에 따르면 이 피해자는 평소에도 자기 친언니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예. 전 남편에게 살해당할 것 같으니까 혹시 내가 죽게 되면 장례 방법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미리 얘기했다라고 하니까 엄청난 스트레스를 갖다가 겪은 것이고요. 이 평소에 이 남편의 폭력성이라든가 집착에 대해서 뭔가 싸한 느낌이 있지 않으면 하기 어려운 그런 그 상황이 계속됐다는 것이죠. 이 전 남편이라는 자가 말이죠. 고인 생전에 이런 협박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이 지인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저도 집착하고 요구하고 돈 달라고도 그러고 저한테 오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저한테 자기 딸 비밀 삼아 자기한테 빚 지어주고 나 죽기 싫다 이런 식으로 이제 했나 봐요. 근데 딸한테 빚 남겨주고 죽기 싫다. 그러니까 돈을 해달라. 그런 식으로 협박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안 해줄 수도 없고 그냥 해주고 끝내야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양육비도 올려달라고 해서 올려준다고 했고 올려준다고 했는데도 지금 그렇게 일이 터진 거죠. 딸한테 빚을 남기고 죽기는 싫으니까 너 빨리 돈 내놔. 이딴 소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저걸 참 이런 협박, 딸을 인질처럼 협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딸을 아이가 어린 아이잖아요. 내가 죽어버리면 나 지금 빚도 많은데 이대로 죽으면 딸이 그 빚 다 물려받는데 그러니까 돈 좀 달라라는 그런 주장을 해서 피해자도 혼자 어렵게 미용실 꾸려가는데 1,000만 원을 또 마련해서 보내줬답니다. 그리고 양육비도 또 올려달라고 하니까 왜 올려달라고 하는지도 모르지만 어떤 올려줬고요. 시달리다 못해서 사실은 몇 달 전부터 이 피해자분도 그 협박하는 전화라든가 문자 같은 거 다 녹취하고 저장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계속 찾아오고 하니까 두려워서 미용실도 옮기려고 이것도 이제 매물로 내놨던 상황이었는데 그만 안타깝게도 그 전에 일을 당하고 만 거죠. 저희가 이제 이 사건을 2달 전에 전해드렸을 때 정말 너무너무 충격적이었던 것이 숨진 피해자가 무려 임신 7개월 만삭의 임신부였습니다. 저희가 이 보도 전해드리면서 그때 뭐라고 했냐면 천만다행으로 그래도 아기는 무사하다. 인큐베이터에서 지금 그래도 목숨을 겨우겨우 건졌다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17일 만에 하늘나라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곁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저 인간이 2명을 죽인 겁니다. 자, 그런데 그제 열린 첫 재판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임신한 줄 몰랐다.
네, 살인 미수 혐의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피해자는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의 사이에서 임신을 했고 사건 당시 임신 7개월 차였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망한 피해자의 임신 사실을 확인하고 병원으로 옮겨서 제왕절개를 통해서 태아를 구조했습니다. 신생아는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태어난 지 17일 만에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공판 도중 재판부가 남성에게 피해자는 배가 부른 상태였죠라고 임신 사실을 인지했는지 확인하는 취지로 물었습니다. 이 남성은 그때 몰랐는데 수사를 받으면서 알았다고 대답했는데요. 임신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재판부가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임신 상태인 걸 몰랐냐고 묻자 남성은 몰랐다라고 짧게 답을 했습니다. 범행 당시에도 임신 상태인 걸 몰랐다고 주장을 한 건데요. 유족이 앉은 방청석에서는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냐고 웅성거림이 나왔습니다. 자, 임신한 줄 몰랐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방청석이 술렁이면서 특히 유족들은 눈물을 막 터트리셨다는 거예요. 왜 안 그러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교수님?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피해자 측 변호사 같은 경우도 우리 피해자 측에서도 좀 뭔가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라고 이제 그 재판에서 요구를 해가지고요. 피해자의 친언니가 이제 발언을 했는데 자기 동생은 결혼해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이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게 된 거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이혼을 하고 난 이후에 완전히 남남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기적으로 찾아와서 동생을 갖다 괴롭혔는데 이 동생이 임신한 걸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소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 미용실을 하는 피해자를 수시로 찾아와 가지고 머리 잘라달라. 그리고 거기에 돈통해서 마음대로 자기가 돈을 갖다 끄집어내 가는 그런 막무가내 행동을 했는데요. 특히 이제 올해 2월 달부터는 이 피해자가 있는 이 미용실을 매일같이 찾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범행 당시에 이 피해자 같은 경우는 만삭의 임신부였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자기는 몰랐다?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이런 인간들이 맨날 하는 소리 있잖아요, 양 변호사님. 네, 심신미약입니다. 물론 피고인의 변호인이 한 얘기긴 합니다만 우울증하고 불면증이 굉장히 심각해서 범행 사흘 전에 병원으로부터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까지 받았다. 그러니까 심신미약이다라는 주장을 한 것이고 정신감정도 신청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피해자 측 변호인이 반박을 했어요. 이거 지금 핑계대고 있는 것 같다. 계획범행이고 왜냐하면 괜히 의도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다음에 심신미약으로 돌리란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피해자가 나오는 SNS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답니다. 너 해치고 나서 우울증 때문이라고 그렇게 변명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양쪽 다 지금은 주장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감정을 거쳐야 하겠는데 글쎄요. 뭐 어느 쪽의 입장이 더 지금으로서는 타당한지는 시청자분들이 보셔도 알 것 같습니다. 자, 고인이 이 미용실의 위치가 초등학교, 중학교 정문 근처에 있는 미용실입니다. 그래서 고인이 이 미용실을 하면서 동네 사랑방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학생들에겐 고민 상담을 해주는 큰언니 노릇도 하고 또 돈이 없는 학생들을 무료로 이렇게 머리도 깎아주고 말이죠. 자, 그래서 아까 잠깐 영상이 나갔는데 이 사건이 있고 나서 미용실 앞에 학생들이 놓은 그 국화꽃, 편지 이런 게 가득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본인은 아마 살려고 다른 어떤 변명 같은 것들을 했던 것 같은데 이 요즘 재판에서는 피해자들 진술들을 많이 듣습니다. 유족들 진술 법정에서 많이 듣는데 친언니가 재판부를 향해서 정말 용서하면 안 된다. 법정 최고형 좀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법정 최고형 살인죄이기 때문에 사형 무기징역 같은 겁니다. 검찰도 재범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또 보호관찰 명령도 해달라고 재판부 요청을 했고요. 다음 재판 7월에 열립니다. 계속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사건연구소 이어갑니다. 이른 아침 마을 주민이 들깨밭을 지나가다가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젊은 여성이 나체 상태로 숨져 있었던 건데요. 여성의 시신에선 폭행 흔적까지 발견됐습니다. 성범죄 목적의 살인이 의심되는 상황. 경찰은 며칠 뒤 진범을 붙잡게 되는데요. 하지만 사건은 예기치 못한 반전을 맞이합니다. 오늘 사건연구소의 키워드는 악마로 돌변한 지인입니다.
자, 뭐 젊은 여성이 나체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다. 뭐 그냥 이것만 봐도 뭔가 강력 사건 같습니다. 강력 사건은 분명했죠.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2017년 9월에 있었던 일이고 아침에 이 지역 주민이 들깨밭을 가르다가 이 숨진 상태의 나체로 있는 여성의 시신을 발견한 거였죠. 근데 뭔가 둔기나 주먹 같은 걸로 맞은 듯이 멍이나 피자국 같은 게 굉장히 많았고요. 그다음에 주변에 뭐 옷가지, 속옷 이런 것들은 이 주변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휴대전화나 지갑처럼 신원을 알 수 있는 소지품들은 또 찾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서 처음에 이 상태로 봤었을 때 성범죄를 목적으로 한 살인이 아닌가 하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일단. 면식범일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 경찰도 그렇게 추정을 하고 신원을 바로 특정해냈습니다. 숨진 여성은 22살의 어린 나이였고 당시 이혼을 한 뒤 3살 된 딸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사건 발생 다음 날 범인을 긴급 체포했는데 역시나 용의자는 피해자와 잘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용의자인 30대 권 씨는 피해자의 15년지기 동생의 남자친구였는데요. 피해자와는 4년 전에 처음으로 만나게 됐고 이후 피해자의 전 남편과도 형, 동생 하면서 친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권 씨는 피해자의 딸까지 돌봐줄 정도로 가족 같은 사이였는데 경찰 조사에서 순순히 피해자를 죽였다라고 인정했습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가족 같은 사이에 피해자를 죽이고 신원을 감춰서 완전 범죄를 꿈꿨던 권 씨. 경찰서 포트라인 앞에 섰을 때도 얼굴을 가리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실제 그 장면 만나보시죠. 왜 옷은 벗기셨어요? 왜 죽이셨나요? 왜 그러셨어요? 자, 이 일각에서는 이걸 시신이 발견됐을 그 당시 상황 때문에 성범죄 아니냐 이렇게 추측을 했는데 그렇죠. 부검을 해봤더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맞습니다. 피해자 시신에서 성범죄의 흔적을 발견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부분이 좀 반전이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그 범행 동기에서 더 충격적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이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하고 돌아다녀서 죽였다라고 지금 밝힌 그런 상황입니다. 험담. 사실은 딸을 돌보고 오셨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딸을 지금 돌보고 있었는데 이 피해자가 이 권 씨, 이 가해자가 딸을 학대했다라고 험담하는 것을 전해 듣고요. 너 어디서 이런 얘기를 들었냐고 얘기를 하니까 그 자신의 그 가해자의 여자친구한테 들었다고 얘기를 해서 3명이 같이 만납니다. 여자친구를 데리고 피해자하고 만나러 가가지고 3자 대면을 해서 이 진실을 밝히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하고 말다툼이 벌어졌고요. 이 권 씨가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하천 인근에 차를 세운 뒤에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합니다. 자, 이 가해자의 여자친구 그러니까 고인의 피해자의 15년지기 동생도 그 현장에 같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이 현장에 이제 3명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피해자가 살해당하는 그 순간에 바로 옆에서 모든 것을 지켜봤고 심지어는 실제로 가담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실제 이제 판결문에 적힌 그 내용들을 우리가 그 기초로 해서 말씀드리면 처음에 이제 가해자 권 씨가 차량에서 피해자를 끌어내리고 목장갑을 양손에 착용한 채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기 시작을 했는데요.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애원을 하는데도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15년지기 동생인 이 권 씨의 여자친구가 차 안에서 둔기를 꺼내들고 나와가지고 이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에서 쓰러뜨리기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권 씨는 자기 여자친구가 살인 미수로 처벌받을 것을 우려해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결국 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라고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살인 미수로 내 여자친구가 처벌을 받을까 봐 아이씨 그냥 아예 죽여버리자 이 짓을 했다는 거군요. 네, 권 씨는 범행을 성범죄로 위장하고자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고 윽박을 질렀고 피해자는 공포에 질려서 옷을 벗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권 씨와 여자친구는 성범죄로 위장하기 위해서 차마 방송에서 전해드릴 수 없는 끔찍한 행위들을 피해자에게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권 씨는 농작물 지지대로 쓰는 철제 말뚝까지 뽑아서 마구 휘두르면서 피해자를 폭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권 씨의 여자친구가 춥다, 빨리 끝내고 가자 이런 이야기를 건네는데요. 이 말을 들은 권 씨는 쓰러진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피해자의 목을 졸라서 살해했습니다. 이후 권 씨와 여자친구는 차를 바꿔 타고 속초까지 도주했다가 긴급 체포된 겁니다. 자, 양 변호사님 15년 동안 알고 지내던 동네 언니잖아요. 그 언니가 자기 남자친구한테서 살해당하는 그 과정을 보면서
아 오빠 춥다 빨리 끝내자 이게 제가 이 자료 기록을 보면서 야 인간이 정말 이럴 수가 있구나 싶더라고요. 근데 그렇게까지 했던 그 이유, 그렇게 가까웠던 두 여성 사이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행치까지 했을까 싶잖아요. 이유가 더 납득이 안 갑니다. 이 여성이, 권 씨의 현재 여자친구인 여성이 옛날에 다른 남자를 사귄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지금도 아니고. 근데 그 사실을 그 피해자인 언니가 자기 남자친구한테 얘기할까 봐 아예 죽여서 입을 막으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납득이 가세요? 심지어 여기서 이 행각이 끝나질 않는 게 이 교도소 안에서도 구치소 안에서 재판받으려고 기다리면서도 몰래 이렇게 과자 상자에 숨겨서 이 남자친구의 권 씨에게 쪽지를 보냈습니다. 그 쪽지에 나를 배신하면 죽어버리겠다라든가 아니면 우리 다 뭐 교도소 한 10년 정도 지내겠지? 같은 날 들어가서 같은 날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오게 되면 내가 권 씨, 오빠인 당신 이름을 문신하겠다. 이런 식으로 글쎄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까지 그런 이유가 있었다는 걸 경찰에 얘기하지 말라고 사실상 압박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교수님께 제가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자, 이 피해자는 22살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3살짜리 딸을 세상에 남겨놓고 세상을 떠난 거예요. 자, 어떻게 됐습니까? 살인죄죠. 살인죄인데 이 항소심에서 남편 그 합의서까지 제출해서 선처를 호소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 씨는요, 이 너무나 잔인한 살인 방법에다가 또 그 위에 은폐하기 위한 어떤 비난 가능성이 너무 크다고 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고요.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조금 이례적입니다. 범행 가담이 우발적이라고 재판부는 봤던 것 같고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봐서 아니 춥다 빨리 끝내자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거를 고려해서 징역 10년이 선고가 됐다라고 해요. 저는 좀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이 두 사람은 거의 제가 봤을 때는 두 사람의 그 가담률은 거의 또 공동정범이고 똑같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 한쪽은 무기징역이고 한쪽은 10년이 지금 선고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교수님. 저는 솔직히 오늘 이 사건을 좀 자료를 들여다보면서 왜 이런 자들이 2017년도에는 신상 공개가 안 됐을까? 항상 제가 이 얘기를 드립니다만 이 사건은 유독 또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실 이제 이 여성 같은 경우는 10년밖에 받지는 않았지만 실제는 이 원인 제공자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남자에게 상당히 매몰돼서 집착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그 내용을 갖다 살펴보니까 이 권 씨 여자친구에 따르면 차 밖에서 권 씨가 피해자를 갖다가 폭행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순간적으로 좀 조용해져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혹시 이 여자가 자기 그 뭐 언니라고 부르는 그 여자가 자기가 옛날에 남자를 사귀었던 것에 대해서 저 남성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 안에 있던 둔기를 들고 나서 그 여성을 머리를 갖다가 때리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남자친구 권 씨가 자기 여자친구가 살인 미수가 될까 봐 결국 살인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라고 하는데 이 여자 이전에 다른 남자친구를 갖다가 만난 걸 뭘 그렇게 두려워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사람을 살해하게 된 동기가 결과적으로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여자는 이제 3년 뒤에 이 세상에 다시 나옵니다. 사건 연구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네, 브라질입니다. 생방송 중인 기자의 다리를 강아지가 애타게 끌어안고 있는데요.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달래보는데 금방이라도 울 듯이 한눈으로 붙잡고 있습니다. 목줄에 묶여서 힘들었는지 잠시 내려오지만 다시 다리를 껴안으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애정을 끊임없이 갈구하는데 사실 기자가 주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누구예요? 네, 이번 달 브라질을 강타한 홍수로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건 물론이고요. 많은 반려동물들도 가족과 헤어졌습니다. 이 강아지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무사히 구조돼서 보호소로 왔지만 가족을 잃은 불안감에 떨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우연히 찾아온 사람의 손길을 반겼던 거죠. 아유. 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방송이 나가고 나서 기자가 강아지의 진짜 주인이 되기로 결심한 겁니다. 와우. 해피엔딩을 맞은 강아지는 방송국에도 놀러 가고 맛있는 간식도 실컷 먹으면서 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아유, 중국으로 가보시죠.
자, 기차 건널목이에요. 야심한 새벽 역을 지키는 직원만 있는 고요한 상황인데, 자, 오토바이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달려가더니 멈추지 않고 차단기를 들이받습니다. 차단기는 산산이 부서지고 운전자가 나둥그러지는데 하필 반대쪽에서 기차까지 달려옵니다. 이미 철로에서 탈출하기 늦었죠. 이 사람을 발견한 기차가 뒤늦게 제동을 걸고 있는데, 하지만 반성을 이기지 못하고 운전자를 그대로 몇 미터 끌고 가버렸습니다. 어떡해. 자, 오토바이 운전자 운이 없는 걸까요? 운이 참 좋은 걸까요? 왜요? 철로로 추락해서 기차를 맞닥뜨린 불행을 겪었는데 생명의 지장은 없었다고 합니다. 기관사가 재빨리 대처한 덕분에 부상만 입고 끝났다고 하는데요. 다음부터는 정말 신호 철저하게 보셔야 합니다. 태국으로 가보시죠. 이번에도 오토바이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기름을 채우기 위해 주유소에 들렀습니다. 곧 여성 직원이 다가와 오토바이에 주유를 해줬고요. 저 남성 기름값을 내야죠. 가슴에 찬 파우치 주머니를 엽니다. 그런데 이 돈을 못 찾겠다는데 한참 뒤적뒤적 거리다가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하염없이 가방을 만지작거리는 데가 싶더니 눈치를 보고 냈다. 출발해 버립니다. 스타트, 그렇지. 자, 여성 직원은 먹튀를 막으려고 옷깃을 붙잡았지만 꽈당 넘어집니다. 아이고, 바닥에 지질 끌려가면서까지 지갑을 낚아채려고 했는데요. 아유. 남성이 총을 끌어 위협을 해서 결국 놔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직원이 필사적으로 붙잡았던 이유가 먹튀당한 돈이 그만큼을 월급에서 까였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범인은 곧 체포됐다고 하고요. 직원과 실랑이 하는 과정에서 지갑에 있던 신분증이 떨어져서 신원이 금방 탈로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끈기는 추적 덕분에 범인을 응징할 수 있었고 직원은 자신의 지갑을 지켜냈습니다. 다치셨나 봐.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만나보시죠. 네,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가게입니다. 빨간머리 여성이 새장 안에 손을 넣는데요. 직원이 다가와 도움을 주고 손가락에 앵무새를 올려서 이렇게 꺼내는데 성공을 합니다. 여성은 새의 아름다운 자태에 완전히 마음이 홀린 듯이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새가 간택을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잠시 후 여성이 여전히 새를 소중하게 품고 있죠. 눈을 요리조리 굴리면서 가게 안을 조심스럽게 배회하고 있습니다. 입구에 서서 바깥도 쓱 살펴보는데 마지막까지 눈치를 좀 살피던 그대로 나가버립니다. 값을 지불하지 않고 훔쳐간 거였습니다. 새도 이 도둑의 마음에 동조한 건지 얌전하게 안겨 있는데요. 네, 새가 비싸면 얼마나 비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성이 훔쳐간 태양 황금 앵무새는 $1,000짜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36만 원이었습니다. 당시 직원들은 너무 바빠서 절도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 픽 베트남으로 가보시죠. 네, 여기는 왕복 2차선 도로입니다. 여성들이 아예 길을 막고 있는데요. 뒤에 있는 승용차와 오토바이는 꼼짝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의 타는 속도 모르고 박자에 맞춰서 신명나게 춤을 추고 있습니다. 왜 저래? 네, 다른 영상도 보실까요? 알록달록 옷을 갖춰 입은 5아이들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팔을 휙휙, 다리도 척척, 역동적인 칼군무를 보여주는데요. 문제는 이 영상을 찍은 곳이 차들이 쌩쌩 다니는 교차로의 횡단보도였다는 겁니다. 저렇게 춤을 추다가 제 시간에 건널 수 있는지 불안하죠. 뭐 하는 거야? 네, 베트남에선 이렇게 도로를 건너면서 춤을 추는 틱톡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엔 도로에서 요가를 하는 영상이 인기를 끌었는데 그러자 너도 나도 비슷한 챌린지를 시작한 겁니다. 저런 것 좀 하지 마, 좀! 지금 전 세대에 걸쳐 일개나 한다는 대한민국 알바생들이 천국에 입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애, 모든 알바, 천국으로. 사장님들도 서둘러 입장해주세요. 알바천국. 낯선 공간 속에서 새로운 나를 만나는 이 광고는 여행 광고가 아니라 바카스 광고. 좋아하는 일을 계속하려면 이런 힘이 필요하니까. 젊음을 힘껏 마음껏 바카스.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행복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